네, 안녕하세요. 김영재 TV입니다. 하루에 10분 독서. 오늘은 43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박한 비평가들이 자유기업 시스템 내에서의 이익 추구, 본성을 비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없을 때 모든 권리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알았을 때 군인으로서의 나의 인생과 교육자였던 아내의 피해의 경험은 확연히 달랐다. 우리가 수중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을 새롭고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집중된 성공 시스템 100% 밀착하고 덱스터 버디에거 부부와 친분 관계를 쌓아감에 따라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인터랙티브 커머스가 다른 사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과다한 사업 운영 경비나 종업원 임금 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아메이 사업과 함께 우리는 무언가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거의 모두 스스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내가 이 미팅에 참석한 많은 에이버들과 함께 반복해서 외쳤던 글귀 하나를 소개하겠다. 사업을 소개받은 사람이 만약 무언가를 찾고 있는 야심에 찬 사람일 경우 그는 이 사업을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결코 없었으며 흥분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한 번도 없었다. 제2장 마케팅과 유통구조. 새로운 사업 개념의 열쇠. 1900년 하베이 하이어스턴은 자동차와 관련하여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자동차는 점차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바퀴에 문제가 있는 듯 했다. 길은 아무리 좋아졌어도 울퉁불퉁 했으며 최악의 경우 이 길을 차가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재래식의 딱딱한 고무 타이어 때문에 차가 지그재그로 달렸으며 너무 덜컹거려서 때로는 샤시 부품들이 부러지기도 했다. 재래식 고무 타이어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간단했다. 지난 몇 년간 타이어와 바퀴는 같은 것이었는데 하베이 파이어스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가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타이어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는 즉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발한 아이디어를 끝까지 주장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공기를 넣어 팽창시킨 타이어의 탄력성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가 설립한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다. 만약 하베이 파이어스톤의 미지의 것에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타이어 산업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 사람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진 해결 방법만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결책. 진실은 이렇다. 우리 모두는 개인, 직업 혹은 회사와 관련된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해결책의 필요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판에 박힌 일과 편한 일만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자신을 창조성이 결여된 생활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길들여 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다. 또한 가장 좋은 기회를 볼 수 없도록 스스로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왜? 애플 컴퓨터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에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산 적이 없었다. 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엉뚱한 말에 돈을 걸어서 수백만 달러를 잃기도 했다. 미래의 끝에 저자인 조엘 아서 바커는 엉뚱한 말에 돈을 걸었던 스위스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968년에 그들은 전 세계의 손목시계 시장에서 65% 매출과 80에서 90%의 이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후 시장 점유율과 순수익이 모두 20%로 떨어졌다. 1968년에 일본은 실제로 손목시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전무했지만 결국 스위스 시계의 지위를 뺏었으며 일본인들이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은 모두 스프링식 시계보다 1000배나 정밀한 전자시계 때문이다. 그것은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자시계가 스위스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가가 1968년에 주요한 몇몇 회사에 그 새로운 시계를 소개했을 때 거절당했다. 시계산업의 거물들은 그리 인상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조차 귀찮게 여겼다. 발명가들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14개 시계 회의에 소개했을 때 두 회사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세이코사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였다. 그 후로 수만 명의 스위스 시계 기술자들이 해고되었다. 그 나라의 경제는 결코 재도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 결국 전자시계는 스프링, 베어링 등의 움직이는 부품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건전지의 힘과 전자작용으로 작동하는 시계다. 그렇다면 스위스인들은 왜 내부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시계들을 제조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방수가 되고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시계를 선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런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과거에 성공했던 것이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그 판단은 분명 잘못되었다. 롤렉스와 같은 고급 시계도 항상 있긴 하지만 아미트론이나 타임엑스 같은 시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중간 수준의 스위스산 시계를 찾는 바이어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변화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 밥 딜런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글로써 예언하는 작가와 비평가들은 오라. 그리고 눈을 크게 뜨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리니. 바퀴가 아직 돌고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라 말할 수 없다. 지금의 패자가 늦게 승리할 것이며 시대는 곧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년대의 시대가 변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몇 배나 더 소용돌이치고 있다. 네. 하루 10분 독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 49페이지부터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TV였습니다.